안녕하세요. 성공수업의 시작, 투데이 짭!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잡스가 수요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얼어붙은 채용 시장 속에서 나의 스펙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고민들 많으셨죠? 나의 스펙에 관한 모든 고민들 시원하게 뻥 뚫어드립니다.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스펙 맞춤 코디 잡다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어려운 취업 현실 속에서 을조차 될 수 없고 그저 슈퍼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들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혹독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사회 신입생이 될 구직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정정당당하게 내디딜 첫 발을 위해 준비된 코너죠. 인권 살롱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고 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쏙쏙 뽑아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직방 뉴스 3부 코너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짭!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대한민국 취준생이라면 가장 큰 고민은 스펙이라고 할 정도로 스펙에 대한 고민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혼자 답을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풀어주는 고민 해요소 잡다방 시간입니다. 스펙에서부터 취업에 대한 사소한 고민까지 하나하나 찬찬히 풀어가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취업 요정 오늘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 CJ 쇼핑의 인사 담당자이자 CJ그룹의 전문가이시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코치님 만날 생각에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인데 차코치님은 어제 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도 뭐 잠을 못 지내셨나요?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 열대야수. 때문이죠? 그렇진 않고요. 그냥 열대야라서. 열대야라서 네, 네, 아유 네. 짝사랑인가요? 원래 이렇게 사랑은 또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아유, 밀고 당기는 슬퍼지네요. 게 그런 식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밀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SK그룹이 신입 채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잠을 못 취업시장에 주무셨다 했는데 갑자기 SK그룹 얘기를 하셔서 네. 일은 해야 되니까. 급한 그러니까요. 건, 네. 아주 일은 해야 놀라가지고. 되니까 또. 네네네. 예, 계속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SK그룹이 그 공채를 줄인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취업시장에 좀 찬바람이 부는 게 아니냐 네네. 지금 여름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좀 취준생들이 좀 고민 상담 많이 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어떤 얘기를 주로 하던가요? 사실 이제 그 공채 시장에서 슬기롭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네. 확률 게임에 익숙해지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적합한 인재로 취준에 맞게 준비를 하든지 이 두 가지 트랙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확률 게임이라고 봤을 땐 그동안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2차 전지 혹은 자동차 부품 산업 쪽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시중은행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소위 사람 단위를 많게는 세 자릿수 가까이 채용을 했던 게 사실인데 네. 이쪽 분야에 대한 것 중에 반도체가 확 지금 채용을 줄인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게 당장 어떤 하반기 공채 TO로 바로 연결되거나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일단 올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시는 특히 이공계열 반도체 관련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뭐 전자공학도, 화학공학도, 기계공학도 분들 중심으로는 철저하게 그냥 기존의 선배 세대들이 해왔던 것처럼 공채 준비에 맞게 인적성 준비하시고 자소서랑 면접 대비를 틈틈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은 분들, 주로 이제 인문계 분들이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전공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만 아니라 그 밖에도 뭐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영업이나 구매, MD와 관련된 직군에서도 사람을 간헐적으로 뽑는 일들이 앞으로 이렇게 많아질 거니까 거기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서 네. 결국 상시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미리 준비하는 게 답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한 여름 한 4주, 5주 정도 남았으니까요. 부지런히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취준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저희 잡다방에서는 또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사연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 교육 씨가 사연 신청 방법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신청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잡다방 코너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요, 방송 말미에 소정의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코치님 오늘 사연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런 좀 전망이나 상황들이 그리고 본인의 전공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 노력의 고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엽적이거나 조금은 작은 고민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묵직하게 그 전형별 대비를 지금부터 좀 탄탄하게 해 오셔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의 기준으로 오늘 좀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선정된 오늘의 사연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31살 남성 구직자분의 사연이시네요. 기혼이시고요. 결혼을 이미 하셨고 학교는 지방거점공립대학 냉동공조공학을 3.38이라는 학점으로 졸업을 하셨겠죠. 그리고 토익은 없고 오픽 영어 IM2, 오픽 러시아어에서도 IM2를 따셨고 자격증은 이제 커말 2급, 모스, 오토캐드 2급, 운전면허 이렇게 있으시고 경력상으로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영업관리 2년으로 근무하셨네요. 2년 동안 근무하셨고 현재는 미국계 회사 영업직에 근무 중이십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강공서 서포터즈 2회 하셨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이 뭐냐면 전공 관련 기사 자격증, 토익도 필요하다면 좀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대림건설의 기계 직무, 그리고 LG전자의 한영본 B2B라고 적어주셨네요. 하고 싶은 말은 중고 신입으로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나이도 30이 넘었고 기혼자인데 마이너스일까요? 라는 그레이 에어로플레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요. 기혼 구직자분의 사연은 저희 잡다방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참 아이디가 기네요. 그레이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그레이님 사실은 잡다방에서 이제 그동안 만나봤던 사연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인데 총체적으로 일단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분의 사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전형별 대비를 합시다. 요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는 됩니다. 하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씩 들어가서 봤을 때 조금씩 아쉬워하시는 부분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경력 자체가 가전제품 회사 영업관리 2년. 제가 봤을 때 이게 국내 회사인지 외국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뭐 동부대우전자 같은 곳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가전사인데 특정 대형 뭐 대기업 배열의 어떤 뭐 1차 벤더사의 영업관리 일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사려는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좀 파악은 어렵습니다. 미국계 회사에서 영업을 근무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기간을 안 적으신 걸로 봐선 1년 미만일 확률이 있고요. 따라서 3년 정도 재직금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31살이시나 3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나이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다거나라고 보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자신감 있게 전형별 대비를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영어 말하기 점수가 현재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미국계 회사에서 영업 근무를 한다 하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 뭐 그렇게 영어 어학이 많이 쓰이거나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본인이 토익 점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하반기에 지금 지원하려는 회사들 중엔 물론 이제 LG 같은 것들은 뭐 영어 점수가 필수다, 무조건 따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타의 기업들, 뭐 중견업체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토익 점수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단 영어 말하기 점수를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주말 위주로 해서 빨리 좀 뭐 2주건 3주건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본인이 빨리 영어 점수를 확보하시는 게 일단 최일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이 지금 기존에 하신 일들이 B2B 중심의 계약 영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어떤 거래선과 연 단위로 혹은 분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실적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당장 본인께서 무슨 기사 자격을 취득하셔야 된다거나 하는 쪽으로 좀 본인의 스펙을 쌓으려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근무 안에서 발생했던 여러 업무상의 이슈들,
이를테면 뭐 기한이 갑자기 당겨지는 업무 이슈가 발생했다거나 거래선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거나 혹은 본인이 주어진 본인의 역할 그 이상으로 실적을 달성해야 됐던 좀 과도하게 높은 실적을 달성해야 됐던 뭐 그런 식으로 업무 성과를 뭐 어떻게 달성하기까지 뭐 실패 경험도 좋습니다. 해서 본인이 업무상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중심으로 본인의 이야기거리를 정리하시는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언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취업 컨설턴트 분들이 해주시는데 그렇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답보가 안 되고 본인의 어떤 내실을 다지는 내 할 이야기거리에 소스를 다지는 어떤 작업이라 사실 뭐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께서는 철저하게 강점이 명확하십니다. 근무 경력이 있는 올드루키로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쪽의 취업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원하시려는 대림검설의 기계 파트 그리고 네. LG전자의 한국영업본부 이런 쪽들에서는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전공상의 강점 그리고 업무상의 강점 이렇게 지식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의 강점을 잘 준비하셔서 탄탄한 지원자로서 본인의 입지를 좀 글과 말로 보여주실 수 있는 그 할 이야기거리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묵직하게 전형별 대비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LG전자하고 대림건설 이렇게 입사를 두 군데 희망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학점적인 게 낮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림검사 기계 부문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과연 전공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지기에는 약점이 사실 보이긴 합니다만 네. 본인의 어떤 뭐 영업적인 강점, 이를테면 꼭 건설사에서 꼭 기계 파트로 들어갈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뭐 과감하게 주택 영업 파트로 TO에 따라서 혹은 그 런칭된 공고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특정 파트로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예 업종과 부문을 바꾸셔서 과감하게 영업적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은 드리나 네. 지금 본인께서 해오신 일 자체가 주로 영업 베이스의 활동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전공의 강점 혹은 지원하려는 특정 분야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을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한번 지원하려는 분야를 바꾸려는 의도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나쁘진 않은 학점이 낮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존의 경력을 살려서 영업적으로 좀 특화해서 B2B의 계약 업무를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셔서 본인의 커리어를 좀 그쪽으로 더 탄탄히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건자재 업체까지로도 한번 확장을 해서 아예 본인이 특정 업종을 아예 좀 그 올드루키를 선호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건설 자재 업체들 뭐 이를테면 하우시스라던가 뭐 KCC 같은 네. 이런 곳들에서 상시로 뜨는 경력직도 한번 비록 업종은 다르지만 혹시 본인이 자격적인 요건에서 경력이 일정 부분 충당된다면 한번 소신껏 지원을 해보셔서 본인의 영업 업무, 영업 역량 강점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강점으로 살리길 바라는 것이 경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업 경력을 좀 살려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게 또 러시아 관련 점수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살려볼 수 없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어느 언어나 IM2라는 점수가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인터미디어트, 미드, 1, 2, 3 중에 2, 그러니까 가운데 중에서도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글쎄 이게 본인이 뭐 러시아어를 뭐 유창하진 않지만 일상 회화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어느 정도 감안은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본인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신다거나 이메일로 비즈니스 관련된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러시아에 기반을 둔 뭐 주로 물류 업체나 뭐 포워딩 업체들이겠죠. 무역 베이스의 어떤 그런 것들 혹은 제조사의 해외 영업에 러시아 관련 사업을 이어가시는 업체로의 지원은 가능하나 네. 러시아어과 학생, 러시아어 유학생 뭐 이런 쪽으로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결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되는 건 단순히 러시아어 하나가 강점이다라고 말만 하기에는 이분의 경력을 놓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본인께서 언어의 강점 하나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게 과연 최선일지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전공이 인도어입니다. 인도어 가지고 제가 취업을 할 때를 한번 놓고 봤을 땐 네.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전공이 인도어니까 무조건 인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해야지 라고 했지만 정작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인도어만 잘한다고 해서 사람을 뽑지는 않거든요. 일정 부분 본인의 경력적인 면도 전공적인 면 그리고 본인이 업무 역량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로 본인을 파악을 하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러시아어의 강점이 있다는 것 하나 가지고는 좀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군다나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기혼자시지 않습니까? 예, 예. 기혼자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뭐 해외를
일정 부분 장기로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러시아어를 살려서 취업하는 게 최선일까? 글쎄요. 저는 일단 이분께서 면접 기회 정도를 잡아보시는 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그냥 일단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쪽으로 국내 대기업 베이스 혹은 대기업의 협력사 쪽으로 면접 기회를 많이 가져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아까 LG전자 얘기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LG 인적성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신유형도 자주 나오고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이 그냥 뭐 수리적 감각으로 문제를 풀겠다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여러 번 문제를 풀고 만나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지라는 문제 접근법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요. 뭐 인성검사적인 부분들도 일정 부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약 2분 넘게 하나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그러니까요.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본인께서 혹시라도 좀 급한 마음에 혹은 좀 작아진 마음으로 낮아진 자신감과 자존감 때문에 좀 그런 선택을 할까 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분명 경력의 강점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본인의 역량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파트가 곧 B2B 영업이고 그 영업을 러시아와 같이 좀 먼 나라로의 어떤 진입보단 국내 베이스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다.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면접을 가시게 되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도 기혼자는 이렇게 많이 못 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상대적으로 그렇죠, 미혼자에 그렇죠. 비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기혼자라는 요소가 네, 네. 말씀하셨지만 그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까요? 아니면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까요? 사실 강사 초창기 때만 해도 이런 네. 직업을 가진 초창기 때만 해도 네. 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걸 좀 더 선호도 했고 구직자분들도 사실 그런 걸 선호합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건 면접관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상으로 기혼자인 게 필터링 되거나 그러진 않고요. 철저하게 면접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기혼자 출신의 지원자가 어떤 발언을 어느 타이밍에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 큰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연봉적인 측면이나 처우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직접적으로 면접 때 상황에 맞지 않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이를테면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는 면들 그리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어떤 가족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성실도적인 측면에선 일정 부분 책임감을 안고 구성원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은 또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면접 끝날 때 말미 정도에 한번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할 때 좀 말하는 게 좋죠. 이를테면 좀 자기적이긴 하지만 오늘 출근길을 나서는데 저희 와이프가 넥타이를 메어주면서 힘내고 소신껏 발언 잘하고 오라고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적절하게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제가 오늘 준비해드렸던 요 여러 얘기들이 면접 결과에 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성과 거두고 꼭 성공적으로 출근 너네 회사로 하고 싶다. 저는 너네는 자기적이지 아니고 않은데요. 네, 아무튼 예. 네. 착수님 넥타이는 오늘 누가 이거는 이제 제가 아끼는 분들이 선물로 주셨던 아. 넥타이입니다. 특정 브랜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직접 매셨나요? 아 그렇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아침 출근길에 네, 우리 사모님께서 넥타이를. 매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자, 우리 그레이님 첫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어떤 부인과 있었던 이야기로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민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이번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원주 아이님이시고요. 29세의 남성 구직자시네요. 스펙 내역서에서 학교를 보니까 직어국에서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오셔서 3.57점으로 학점을 거두셨어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835점, 토스가 레벨 6시고 자격증을 보니까 일반 기계기사, 산업안전기사, 컴활 2급, 지게차 운전 기능사의 자격증이 있으세요. 경력사항은 공군 장교 6년 대위 전역을 하셨다고 해요. 와, 흥미로운 경력사항인데 아쉽게도 대외 활동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도 실제로 대외 활동이 없네요. 군 생활밖에 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현을 해주셨고 입사 희망 회사 및 직무를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 등 기계 계열의 대기업 취업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하고 싶은 말은 평가 및 부족한 점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학사장교나 ROTC로 공군에 입대를 하셨고 장기 신청을 한 번 했다 전역하신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삼성, 현대나 이제 뭐 기계 계열 대기업 취업 도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항공우주공학도 분의 사연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싱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넥타이 발언 때문에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유, 저희가 정리를 예. 해드렸는데도 네네네. 불안함에. 괜찮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단단하니까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네네. 됩니다. 오해하시면 네. 안 됩니다. 네, 먼저 미혼이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왜 미우니까 이렇게 네, 멋지셨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항공우주공학도 분들은 결국 기계공학도랑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학과 자체 그리고 이분의 공군 대비 이력 등을 감안한다면 뭐 하나 탈레스라든가 LIG 넥스원, 풍산 이런 기업들로 상시 채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분야가 단순히 이런 방위산업체로의 취업이 아닌 다른 외연을 넓혀서 일반 대기업체 제조업체들, 이를테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체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확장해서 지원을 하시려고 한다면 뭐 지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일단 본인의 학점이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고요. 뭐 어학 점수도 뭐 이 지원하시려는 분야가 그렇게 엄청난 어학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어학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네.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인베디드적인 요소로서 본인의 전공 지식의 강점을 살려서 뭐 전장 부품 업체로도의 지원도 일정 부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해석 이력이나 열 유체 역학 관련된 학습을 하셔서 어느 정도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혹은 뭐 열 유체와 관련된 지식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뭐 업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개발을 한다거나 기획을 하는 쪽으로 일정 부분 본인의 전공 이력을 살려서 확장하시는 것도 예.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것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반도체 분야, 물론 이제 지금 업황이 어렵긴 하지만 주로 외산 반도체 장비 업체들 혹은 뭐 패키지 업체들에서 일정 부분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다양한 직무로의 지원이 현재 응용이 가능하신 네. 상황이고요. 기사 자격까지 좀 갖추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본인은 뭐 스펙적인 요소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전형별 대비, 인적성 공부 지금 탄탄히 하셔서 문제풀이를 좀 본격화하셔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요 이런 방위산업체 중심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 외에 대기업까지 생각하신다면 사실 이 기업들은 자소서 문항이 크게 바뀌지는 않고 네. 있기 때문에 미리 자소서 문항을 어느 정도 세팅해 놓으시고 자소서 문항에 맞게 자기소개서 내용을 미리 좀 채워 놓으시면서 다가오는 9월 공채를 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우리 원주 아이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스펙 내역서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사실은 군 생활에 네.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경험들은 좀 어떻게 강점으로 살려서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장교 출신 분들이 분명 하시는 활동이 많은데 네. 기억을 못 하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학원 강의를 한참 할 때 네. 학생들이 1대1로 면담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네. 뭐 이런 거 할 때 혹은 이제 현재 나가고 있는 여러 뭐 특강들 나갈 때도 끝나고 질문이 올 때도 본인은 한 건 많은데 딱히 내가 기억에 남는 경험이 없다. 뭐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걱정들을 일정 부분 하실 텐데요. 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아나운서님들께서도 네네. 실제로 네. 뉴스 진행을 하시거나 예, 예. 네. 저희 투데이 잡스 진행을 하시다 보면 예,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진행한 지가 원주 한 8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랬네요. 그렇죠. 벌써 6월 초부터 해서 예, 예. 8주 동안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사건들 혹시 있으셨는지? 글쎄요, 저는 차코스님 처음 만난 날? 네네. 어떻게 합니까? 아, 짝사랑인데도 아직도 네. 이렇게 빠져나오질 못하고 우리 교육 씨. 제가 봤을 때 전국에 저희 둘만 웃고 있어요. 네네. 마음이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 뭐 한두 가지 사건으로만 네네.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요. 지난 8주 동안 두 분께서는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노출이 되었겠죠. 이를테면 뭐 뒤에 배경에 살짝 아쉬움이 있었다든지 혹은 뭐 갑자기 진행하는데 멘트가 꼬였다든지 출연자가 긴장을 해서 카메라를 못 쳐다봤다든지 그 상황이 하나가 아니라 그 긴 8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분명 이분께서도 공군 대위 경력이 6년이면 6년 가까이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맡았던 역할이 뭐 인사장교만 6년 했을 일은 없습니다. 작전, 뭐 인사,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정보, 여러 가지 장교 관련 활동들을 하셨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에피소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겠죠. 그러려면 철저하게 성과가 있었던 경험과 없었던 경험으로 나눈다. 혹은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경험과 아닌 경험으로 나눈다든지 혹은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서 본인의 몫을 뭐 100% 달성했던 것, 미진했던 것,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이렇게 여러 케이스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다각도로 정리를 해주실 때 비로소 본인의 자소서에 들어갈 이야기들, 본인의 면접 답변에서 본인의 역량 특히 이제 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결국 조직 생활이고 직장 생활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장교 출신 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인이 분명 강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개선적 사고, 협업하신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황을 판단하신 것, 그리고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지시를 한다거나 네. 지시받은 내용을 이행하신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서 본인의 업무 역량을 이번 기회에 한번 군대 경험 위주로 정리를 해보셔서 본인의 강점이 제가 지금 말한 게 본인의 강점이 되었거든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강점을 정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고 그 강점도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렇게 세포 분열하시듯이 누적적으로 되어서 본인의 강점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네 가지 강점이 좀 골고루 양질의 경험으로서 업무 강점이 있는 지원자로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좀 군대 경험인데요,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낮춰 보실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본인의 이 과거의 모습이 입사 이후에 이 업무를 맡을 때에도 어떻게 연관이 있겠다라는 쪽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그런 글과 말까지 작성하시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분 멋진 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차 코치님 해주시는 조언 정말 잘 들었다가 이행을 그대로 하실 것 같은 그 추진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액션 플랜을 좀 짜주시죠. 어떤 플랜으로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이다. 일단은 이 사연 주신 분이 이제 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교욱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씩씩하게 본인의 남은 이 구직 활동도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분은 뭐 특정한 파트의 스펙을 올려서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시적으로는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대비들 자소서 미리 작성하고 인적성 문제풀이 미리미리 하셔서 본인이 이제 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 좀 이렇게 영양가 있게 좀 골고루 대비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끈다. 도시어부 느낌 이렇게 쳐서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본인이 자소서도 일주일에 한 개 기업.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번 주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매주 주말마다 한 개 기업씩 몇 개 기업? 한 개 기업씩 문항에 맞게 글을 대략적으로 써 놓으시는 걸 작업을 해서 9월 첫째 주까지 6개 기업을 미리 세팅해 놓으시면 아유 이제 본인이 쓰실 때 시간을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 위주로 적성 검사 문제풀이 위주로 하고 주말에는 그 풀었던 문제에서 많이 틀렸던 영역을 집중적으로 주중엔 유형별 문제집을 사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4권 정도 문제 풀이를 이제 본격화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가시면서 뭐 지하철이나 뭐 대중교통 기다리실 때 그냥 가만히 멍하게 계시기보단 뭐 녹음기를 켜셔서 본인의 말하는 내용들로 1분 자기소개라도 좀 정리하신다면 다가올 9월, 10월, 11월이 좀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개미와 배짱이의 개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곡식을 쌓고 좀 준비한다는 그런 좀 기특한 준비를 하실 때 비로소 좋은 성공 취업 이루어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사연은 원주 아이님의 사연 만나봤는데 네. 이번 사연은 특별히 또 우리 차 코치님이 세세한 계획까지 세워주셔서 그러니까요. 조언에 따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연 만나봐야 할 텐데요. 이번 사연은 교욱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요. 아이디 24살의 찌뽀라는 23살 여성 구직자분의 사연입니다. 스펙 내역서를 봤더니 지방국립대 국제통상학과 3.75점 학점 가지고 계시고 어학은 따로 없고 자격증으로는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1급, 외환 전문역 1, 2종, 은행 FP, 그리고 워드 1급, 한국사 1급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으로는 상품 판매 관련 알바, 그리고 영어학원 강사를 하셨고 대외활동, 경제봉사 2회, 경제스터디. 경제봉사는 뭔가요? 일단 넘어가고요. 계획, 토익, 컴할, 인턴 경험. 이걸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사 희망 회사 및 직무는 저가항공, 지상직 승무원, 그리고 무역회사,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적어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졸업하자마자 취업하자, 은행권에 느낌표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유, 네. 세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요. 하고 싶은 말부터 굉장히 야무진 느낌. 네. 자, 우리 24살의 칩보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분의 사연은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스펙적인 요소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이미 뭐 두 분 다 보셨겠지만 어학 점수적인 면에서 확인이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일단 이 정도 스펙과 준비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본인의 무역영어 1급 자격 가지고 본인이 어학 점수가 어느 정도 답보가 됐다. 네, 그럼 이제 보여주세요. 점수를 빨리 따셔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토익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토익을 제가 폄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토익이 지금 이분에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토익을 폄하하면 안 되느냐? 이분이 지금 희망하시는 일부 지원 분야들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가다가 공공기관까지 지원을 하셔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안 필요하진 않습니다. 지원 네. 자격 때문에라도 필요하니까 토익을 따는 건 추천을 드리나 지금 시기상은 토익보다는 영어 말하기 점수를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쓰이는 범용도는 토스가 더 높고요. 본인의 어학적인 면이 좀 강점이 있다면 오픽을 빨리 준비하시는 것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하시는 걸 아니, 부탁을 코치님. 드립니다. 네. 경력상을 보니까 영어학원 강사가 있는데 네네네. 이
이걸 보면 영어 잘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네. 근데 영어 강사분들도요. 영어 강사분이 이제 문법 강의를 한다거나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는데 이제 뭐 문법 강의를 한다거나 뭐 낮은 레벨의 분들, 뭐 낮은 레벨 분들 다 존중합니다. 뭐 왕초보반 혹시 뭐 이런 걸 가르치셨다라고 한다면 이분의 실력은 이제 강의할 때의 영어 실력은 있겠지만 이게 과연 업무상의 영어 실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냉철하게. 예. 일단 이승희 아나운서님 말씀만 듣고 본다면 뭐 영어 실력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빨리 오픽 점수를 확보하셔서 네. 성공 취업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더 보자면 이분이 국제통상학과 3.7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부전공이 있거나 복수 전공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할 길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무역학과죠. 옛날에 무역학과가 지금 국제통상학과로 이름을 바꾼 건데 네. 이 무역학도 분들이 대개 갈 수 있는 게 B2B 제조업체 해외 영업 아니면 그냥 무역 관련 회사 혹은 물류회사로의 지원이 최선인데 네. 이를테면 이 베이스에서 경제학이나 혹은 경영학을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제조업체들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뭐 무선사업부 아니면 뭐 VC 사업부 이런 것들의 해외 영업 파트로도 지원이 일정 부분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만 봤을 때는 글쎄요. 그냥 철저하게 무역학도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의 지원이 일단 필요할 부분인데 그러기에는 지원하려는 회사들이 시중은행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께서는 본인이 가고 싶은 분야 플러스 확률 게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어떤 의도 아래 좀 폭넓게 지원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트랙이 달라집니다. 시중은행을 지원하셔야 된다면 결국 NCS 필기까지 준비된 은행권 필기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중은행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면 또 인적성 준비를 또 일정 부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다 해야 됩니다. 다 하려면 결국 스펙에 대한 고민을 하실 시간에 철저하고 묵직하게 전형별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중은행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경제봉사란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건 뭡니까? 글쎄요. 저도 경제봉사를 했다면 뭐 네.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좀 어, 경제봉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네네. 때는 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중고교생이나 어린 나이 때 친구들에게 경제 관련 교육을 했던 봉사 단체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경제 관련된 어떤 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지금 이 봉사 이력에 막 그렇게 본인의 취업에 뭐 본인이 어디 NGO 단체에 들어가실 게 아니고서는 네.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주어집니다. 이게 시중은행 가려고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전략을 세워서 좀 진행을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본인께서는 영어 학원 강사 이력, 상품 판매 관련 알바 일을 통해서 뭐 신한은행으로 치면 WM증, 뭐 즉 개인금융 쪽으로 해서 지원을 일정 부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본인께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정된 시간 안에 주어진 업무 요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대안을 주고 혹은 빠른 업무 요청을 바쁜 상황에서도 빠르게 판단하고 내려주는 이런 상황 판단과 고객 대응과 응대 그리고 문제 해결 혹은 뭐 센스 뭐 이런 측면들의 강점을 이 학원 강사 이력과 상품 판매 관련 알바로 해야 되는데 이 학원 강사 이력에서 유의하셔야 될 건 지금 제가 약간 좀 우려되는 게 이 영어 학원 강사가 혹시 저학년 혹은 낮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강사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접근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를테면 영유아 세대 혹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강사를 했을 때는 그 대상이 초등학생입니다. 아기, 상어, 뚜루 막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베이비, 땡큐가 하면서 네. 뭐 사탕 주고 아. 뭐 이런 일을 하는 경우라고 아. 한다면 네. 과연 본인이 은행에서 창구에서 마주할 고객이 과연 어린이 고객이겠냐 이겁니다. 음. 철저하게 나이대가 본인보다 윗세대, 20대 중후반 이후 세대 분들이 주로 은행을 방문하실 텐데 그 연령대와 소통했던 경험을 적어주셔야 되는 영어 학원 강사 이력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학부모 면담이라든지 혹은 동료 강사들과의 어떤 대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기억해내시고 정리를 하셔야지 마냥 그냥 내가 그냥 나 상대에서 난 이렇게 어린 연령대도 잘 설득할 수 있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했을 때는 그럼 영어 학원 강사 이직을 하셔야지 왜 은행으로 왔느냐 정도의 이야기를 면접 때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한 입체적인 경력 정리가 또 필요하고요. 네. 전공 강점을 살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철저하게 본인이 결국 무역 통관 프로세스 전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영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해외 바이어랑 메일 주고받고 계약만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선적이 홀세일이 시작이 되었다. 현재 리테일이 그 현지 국가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현지 법인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네. 현지 거래처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보고하는 페이퍼워크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본인이 어떤 전공적인 느낌을 살려서 제조업체 해외 영업이나 무역회사로의 지원 이런 좀 단편적인 접근보단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입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네. 이러한 정리라는 것이 결국 전형별 대비의 한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묵직하게 전형별 대비를 해주실 때 비로소 성공적인 취업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24살의 취뽀님의 사연 만나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디에서도 느껴집니다. 24살의 취뽀. 하고 싶은 말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이제 졸업 유예를 해놓고 스펙을 한 단계 올려서 더 좋은 데 가야지라는 학생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칼취업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유예를 좀 시켜서 한 단계 스펙을 올리는 게 나은지 어떤 선택지가 더 좋을까요? 이것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전공 평점이 너무 낮은데 이공계 분들이 뭐 기사 자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 무조건 유예를 해서라도 학교 다니시면서 뭐 만회하실 수 있는 좀 본인이 인턴 지원까지 등을 감안해서 걸어 놓으시면서 기사 자격을 준비하셔서 어떻게든 인턴 자격부터 대기업군 위주로 지원하실 수 있다면 그런 유예는 충분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전공 평점도 나쁘지 않고 이력도 웬만큼 다 준비한 상황에서 과연 졸업 유예를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엔 인턴 지원과 같이 어느 정도 본인의 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유예라고 한다면 뭐 부분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글쎄요 졸업 유예라던가 무분별한 급작스러운 막 학기 휴학 이런 것들은 좀 근절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뭐 좀 배낭여행이나 뭐 이런 것 좀 다녀오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분이 네. 뭐 20살 때나 21살 때라고 한다면 적극 해외로 나가서 늦었다. 좀 늦지 않았나. 그러니까 원인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때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 그 주관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해도 본인이 결국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성공 취업을 빨리 하시는 게 본인의 남은 20대 더 나은 커리어들을 놓고 봤을 땐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코치님 잡다방에서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쓴 얘기도 있었고 네. 좀 조금 위로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네. 오늘 비도 오고 좀 네. 날씨 우중충하니까 네. 취준생들 힘내라고 네. 위로의 말씀, 좀 따뜻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지라 이런 날씨엔 사실 우산 큰 거 펴시고 뭐 길거리 걸으시면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가시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에 취해서 오늘 하루를 그냥 온전히 이 비의 감성을 모든 일을 젖혀두신 채 본인의 그렇죠. 네. 뭐 헤이즈 노래, 뭐 더 올라가면 이정 노래, 뭐 이런 옛날 노래들부터 최근 노래까지 비와 관련된 노래를 들으면서 본인의 감성에 취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좀 너무 그러니까 미루시려는 경향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집중도 더 잘 되는 날씨니까 집에서 집중 안 되시면 근처 카페라던가 주변의 도서관으로 나오셔서 빨리 한 글자라도 더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따뜻한 가을, 겨울이 본인에게 올 거거든요. 좀만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따뜻한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훈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다방 시간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스펙 고민을 해결해줄 잡다방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1부는 여기서 가름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사회에 첫 발을 디딜 구직자들, 현실과 앞으로 직장 생활의 정정당당한 권리를 지켜줄 인권 살롱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아귀도 처리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게 손봐주겠어. 생선은 반드시 씻고 익혀 먹어야 식중독에 안 걸리니까. 여름철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반드시 익혀 먹는다. 지키자 조리 원칙. 지키자 건강 습관. 네, 성공첩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디딜 구직자들의 권리를 지켜줄 인권 살롱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구직자들 과연 정당함을 외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네, 그저 몰라서 채용 시장에 고용되는 약자라서 을이라서 넘어갔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인권 살롱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원쌤, 현직 노무사 하시고 네. 또 취준생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취업 컨설턴트로서 정말 바쁜 한 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부터 게임을 좋아하는 게 거의 이제 판명이 났거든요. 네. 판명이 그래서 이제 났어요. 네, 또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키우는 걸 좀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게임도 항상 캐릭터가 성장하는 게임들만 위주로 하고 최근에는 다육이라고 이제 좀 식물 있잖아요. 네. 예, 예. 그것도 제가 이제 모으기를 취미로 붙여가지고 어. 다육이 좀 키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외모만큼이나 굉장히 귀여운 게임을 하시네요. 아니 네, 잔인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예. 우리 노무사님의 새로운 취향을 저희가 알게 된 것 네.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인권 살롱을 위해서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2주 전쯤에 2019년 7월 16일부로 저희가 이제 취준생 인권위원회부터 계속 얘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반영이 현재 돼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까지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사용자나 근로자가 이제 직장 내에서 지위라든지 뭔가 이제 그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 이게 이제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입니다. 네. 그 실제 이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74% 가까이가 됩니다. 오, 그래서 꽤나 많은 꽤 분들이 많네요.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오늘은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게 시행된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뜨겁다고요? 네, 상당한 변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네. 좀 갈리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주변에 과장급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 네. 나이로 치면 그래서 과장급 이상의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굼이죠. 갈굼에 대해서 내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과장급 이상의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분들 신입분들은 아무래도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예. 이제 상사한테 조금만 잘못 들으면 이제 바로 이제 그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니까 되게 이제 반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신입분들에게는 꽤나 좋은 분들 있고 근데 과장급 이상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야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회사 내에서는 규율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혼도 뭐 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법제화를 하면 좀 난감하다라는 입장이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게 시행되는 당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이 굉장히 좀 기준이 모호할 수 있겠다. 그쵸. 우위에 의한 괴롭힘이라는 네. 것도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참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우리가 이 괴롭힘이란 단어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왕따라든지 이럴 네. 때 이제 괴롭힘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 했는데 네. 사실 그런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는 사항이고 법적으로는 좀 정해놓긴 했어요. 기준들을. 그래서 네. 그걸 잠깐 설명드리고 예시랑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은 일단은 다양한 상황 그리고 이게 한 번뿐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보통의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도 충격적인 사항인 건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최저임금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안 되면 그냥 최저임금 위반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장 내 지위, 관계 우위를 했다는 점, 네. 그리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됐다는 점, 네. 그리고 업무 외적으로 이 사람에게 업무 외적인 것에 푸시가 이루어졌다는 점, 뭐 이 세 가지 정도가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예.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좋을 예, 것 예, 예.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행위자 측면, 행위자는 보통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직장 내 지위의 관계가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보다는 아무래도 정규직이 조금 직장 내 지위가 높다고 보자면 예. 정규직임을 이유로 또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이라고 막 뭐라고 했다거나 또는 이제 하청업체, 협력업체 분들한테 갑질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또 상사 한 명이 되게 착하고 뭐 그런 상사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부하분들이 단결해서 이 사람을 막 괴롭히는 그것도 이제 음. 직장 내에 단결력을 형성해서 상사를 괴롭혔다고 보기 때문에 네. 굳이 꼭 상사가 아니더라도 우위가 직장 내 없더라도. 네, 예. 우위가 없더라도 이제 그 내부적인 상황 내에서 분명히 이제 권력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공격했다 이런 것들은 행위자 측면에서 네.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저 있겠고요. 행위자 측면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네네. 되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부장과 차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부장이 더 높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태스크포스 TF를 만들었는데 네. 그 TF에서는 만약에 차장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우위는 부장이었지만 그 그쵸. 별개의 상황에서는 네. 또 우위가 그 TF를 총 책임을 맡은 차장에게 있었잖아요. 이럴 경우에 그쵸. 괴롭힘 그래서 이제 청구도 될까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기 네. 때문에 명목상인 것보다는 실질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장이 훨씬 더 괴롭힘의 위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부장이라는 사실 명목상인 것들은 좀 배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판단을 네. 할 때 우위에 대한 판단이 뭐 직함, 평소의 그쵸. 직책이 아니라 네네. 그 당시의 사안에서 상황,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그 권한. 사람이 갖고 있던 권한, 네,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포함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신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데 하나하나를 제가 판단하기에도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법원에 가거나 노동위원회에 가서 예. 최종 확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있으면 저는 의사결정 좀 주는 편이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좀 신고가 돼서 어.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하는 편이에요. 네, 이걸 행위자를 이제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봤으니까 행위 측면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행위자는 그렇고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 측면을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직장 내에서 관계라든지 아까 전에 지위의 우위를 이용할 것. 네.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실질적인 지위나 네.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갈 것. 이따가 제가 예시로 설명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업무에서는 이 사람에게 막 더 해라. 할 수도 있지만 업무 외적으로 예를 들어 술을 더 안 마시면 성과급을 안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업무의 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렇죠. 것들은 괴롭힘이다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이걸 통해서 근무 환경의 악화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약간 멘탈이 좀 약한 분들이 상사가 한번 딱 뭐라 했는데 야 나 괴롭
괴롭힘 당했어라고 할 수 있지만 평균적인 입장에서 사회 통념상 봤을 때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이거 참 거예요. 애매하네요. 근데 네. 본인 입장에선 이게 사회통념상 괴롭힘이야, 네. 난 너무 힘들었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땐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이런 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오프라인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사내 카톡, 그러니까 주말에 카톡하고 하는데 주말에 이제 급한 업무면 용서가 되는데 왜 그냥 뭐 하냐? 또는 회사 나와서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빼박으로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나눠서 살펴봤는데 네. 사실은 이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직도 조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맞습니다. 예시를 좀 살펴보면 훨씬 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예시를 저희가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몇 가지만 제가 직접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어렵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세 번째에 있는 건데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예를 들어 막 창고를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너 힘 세지? 너 할 거 없지? 하면서 너 이거 날라. 뭐 한 10시간 이상 날라라고 하거나 네.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 제공을 쏙 빼놓고 배제를 시켜서 이 사람이 업무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이제 준다든지요. 네. 다른 것들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나한테 보고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톡으로 화장실 언제 들어갔고 언제 나왔는지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등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관찰하거나 디테일하게 이제 관여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사적 심부름 꽤 많이 합니다. 사적 심부름을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한 일들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내용도 있고 네.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소문 퍼뜨리는 거 저런. 회사 내에서 사실은 계속 이제 한 사람을 마녀 사냥한다든지 그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당연한 사항이고 욕설 당연한 거고요. 집단으로 따돌린다든지 회사 내에서 필요한 부품을 주어지지 않아서 일은 하라고 하는데 일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은 약간 정말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한 사람을 정말 괴롭힐 작정으로 하는 것들이다 보니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음. 자, 음. 더 자세한 사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아예 제가 그냥 그 두 분께 퀴즈를 내드릴게요. 두 가지 사례 네. 정도를 네네네. 말씀드리면 이게 한번 보시고 이게 괴롭힘에 해당한다, 안 해당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는요. 선배 직원 A가 후배 직원 B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너 빨리 술자리 너 술 못 마신다고 우리 회사 팀 분위기 저해할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 하잖아. 아직도 날짜 안 잡았어? 너 빨리 왜 술자리 안 만드는지에 대해서 사유서 써와. 또는 너 성과급 받는 거 사실 30%는 선배들 술자리 사주는 거야. 너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회사 생활하려고 그래? 네, 이렇게 말해서 지금 B에게 심할서를 요구를 했어요. 네. 술자리 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경우에 혹시 두 분께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지 괴롭힘에 괴롭힘 될 것 같지 않나요? 저도 혹시? 네, 네. 누가 봐도 이게 괴롭힘일 것 그렇죠. 같아요. 업무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술은 진짜. 네. 그런데 그쵸. 심할서를 쓰게 됐으니까 네. 업무의 연장선에 대해서 뭐 해명하라가 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의에 비추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는가? 아까 전에 상사가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직장 내 우위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가? 네, 그래서 아까 두 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술자리라는 것은 업무의 플러스 알파 개념인 거지 사실 업무의 그렇죠. 무관한 좀 관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그거 봤을 때는 사회 통념상 술자리는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라고 보고 역시나 적정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B라는 사람이 술을 되게 못 마시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내가 진짜 성과급 받은 거를 선배들한테 다 술 사줘야 되는 거 이런 이제 고통 아닌 고통을 겪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괴롭힘이 인정이 됩니다. 네, 아, 저 자꾸 네. 질문해서 죄송한데 만약에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심할서를 네. 쓰라는 부분이 없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했더니 아니 정말 심할서를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네. 그냥 장난으로 한 이야기예요. 회식을 하고 싶어서라고 야, 했을 농담이야, 때 농담. 이러면서. 그럴 때는 그쵸. 어떻게 그래서 이게 조치할 수 이제 있을까요?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건데 다 네. 녹음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녹음을 말로도 해라. 어쨌든 간에 너 이거 인사평가와 관련이 있다란 말이
구두상에 들어가 있으면 굳이 심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상사가 나의 인사 결정에 안 좋은 영향 미칠 거라고 이제 예견이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네. 하고 다른 사례도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면 네, 다른 좋을 것 사례도 같아요.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의류회사의 디자인 팀장과의 이제 사건입니다. 실제 네. 사례고요. 의류회사의 디자인 팀장이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계속적으로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했고 수차례 계속 보고했으나 팀장은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 계속 개선을 하라고 디테일하게 보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업무량이 늘어서 스트레스를 상당하게 받아서 신고를 했어요. 네, 이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지 두 분 어떠신가요?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이거는 스트레스는 좀 받고 업무량이 많아서 네. 좀 힘들겠지만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맞춰서 정답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는가? 아까 전에 팀장이 담당자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직장 내 지위 이용한 거 맞습니다. 첫 네. 번째는 해당이 네. 되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사항인가? 여기서는 두 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몇 번 요청을 하고 했어도 업무상에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요소가 판단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예시까지 보니까 감이 잡히시죠. 좀 네, 감이 훨씬, 잡힐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근로자들의 괴롭힘을 당할 일이 네. 사례가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랬을 때 이제 해결 절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죠. 보셨을 때 이게 딱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적인 거라든지 딱 봤을 때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사람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여러분들이 어디다 하시면 되냐면 보통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네. 1350을 누르시면 고용노동부의 통합상담센터로 가게 됩니다. 예. 바로 1350만 누르시면 바로 신고하실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용노동부가 지금 뭐 최저임금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건 때문에 엄청 바쁜가 봐요. 네. 한 1시간 통화했는데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제 고용노동부 측에 제안을 좀 드려서 아유, 좀 감사합니다. 상담을 많이 빨리 예. 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급해서 전화했으니까 어.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화하시면 일단은 근로감독관이라고 예. 이 사항을 평가하는 사람이 회사에 찾아오거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네. 그 해당하는 사람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불러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고 절차를 알려주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입증이 네. 어려울 수도 있고 음.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괜찮을까라는 네. 우려 혹은 의문 이런 걸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이게 지금 도입은 됐으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근로자분들은 신고하고 일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예. 평생 계속 그렇죠. 일해야 되고 또 이직을 하더라도 꼬리표가 지금 붙기 마련이거든요. 네. 보통 아직까지는 회사 내에서 그런 거 꾹 참고 다녀야지 뭐 상사를 신고해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조금 예. 이게 수직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익명을 보장해 줬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익명 지금 보장. 이번 근로 이제 기준법의 개정에는 네. 익명 보장이 빠져 있어요. 음.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내가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 이름을 걸고 신고하는 것 자체가 상당하게 좀 무의미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입증 자료를 챙겨야 되는데 입증 자료 책임이 법적 판단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있냐?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그 내가 안 했다라는 증거를 가해자가 찾아줄 거냐 아니면 신고한 사람이 내가 진짜 당했다라는 거를 막 자료를 다 조사해야 되냐. 그러니까 후자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신고하고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를 내가 증명해야 되는 자료를 내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찾아야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입증 책임이 신고자한테 돼 있기 때문에 네. 신고를 정말 무릅쓰지 않는 한은 사실 이 신고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네. 사업주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역할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주는 일단 최저임금이라 죄송합니다. 취업 규칙이라고 5인 이상 되는 이제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는 이런 규정으로 인사 관리를 합니다라는 규정을 꼭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 내에서 이 괴롭힘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게끔 법적으로 이제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규칙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아까 전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교육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사업에서 고충 상담을 어떻게 할 거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할 거며 이 경우에 피해자의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와 재발 방지 교육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은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냥 500만 원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걸 공표할 필요가 있어요. 취업 네. 규칙은 누구나 읽어볼 수 있게끔 공표를 하는 게 의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의무가 지금 따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법 시행 이후에 만약 우리 취업 규칙 가봤더니 이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법 위반인 사항이니까 네. 꼭 이제 사업주에게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는 알아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체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게 명시도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에게만 적용된 것도 그러니까 이런 갑질이 지금 많이 나는 게 제가 저번에도 저희 인권살롱 전에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에서 다뤘는데요. 네. 예. 스타트업의 갑질도 꽤나 심각하거든요. 네, 스타트업이 이제 대표자들이 보통 좀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갑질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성숙하지 못한. 네, 어렸을 때 이제 성공을 했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성숙하지 못한 네, 그런 것 때문에 갑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5인 이상이 아닌 기업에서도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럼 5인 이하는 뭐 왜 우리가 이 괴롭힘에 대해서 방치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예.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뭐 5인 이하의 기업들은 좀 육성 차원에서 법 위반까지는 좀 우리가 눈 감아 주겠다라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좀 이 그렇구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됐을 때 잘, 약간 발생했을 때 잘 해결을 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문제 자체가 안 일어나게 예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예방 맞습니다. 차원에서 기업이 해야 될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전적으로 아까 취업 규칙에 500만 원 벌금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그 즉시 사업주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네,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고 그 징계라고 하면 좀 가벼운 처벌이라고 한다면 전보부터 있고 심할서라는 것도 있고요. 네. 정말 무겁게는 해고까지 이제 있을 수 해고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중에 따라서 징계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네. 신고자나 피해자가 지금 익명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 불이익에 또 노출될 수 있겠죠. 너 신고했으니까 정말 이제 왕따로 확인이 됐어. 너는 정말 이제 우리 회사에서 아무도 너랑 같이 일 못 할 거야. 뭐 이런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불이익이 만약 발견됐다라고 하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표자가 처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사후 조치가 정말 강력하다라고 보고 무조건 그 신고한 사람은 감싸주고 이해해줘야지 절대 이제 추가적인 보복은 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처벌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긴 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은 과태료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저희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해자, 그러니까 괴롭힘을 가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업주요. 그 사업주가 징계를 하든지 해라라고 한 거고 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뭐 벌금을 주거나 가해자를 뭐 어떻게 법적인 처벌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좀 이중적인 한번 이제 걸러서 처벌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입장이 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 신고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과연 우리나라 문화에서 누가 신고를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위디스크 이런 데 보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면 언급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네. 대표자가 이제 대표자가 엄청난 갑질을 했잖아요. 폭행과 그랬죠. 폭언. 예. 양진호 회장. 네, 예. 그래 양진호 회장. 그래서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좀 무겁게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최고 경영자 신고를 누가 하게끔 돼 있냐면요. 아무래도 최고 경영자하고 같이 일하게 되는 감사가 이사회를 자발적인 비용, 회사 비용으로 열어서 최고 경영자를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사실 회사 내에서 그렇게 하는 감사직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게요. 네, 그래서 감사는 아무래도 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하나 네.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상 봤을 때 최고 경영자를 직접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좀 어떻게 좀 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또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말고 네. 혹시 완벽한 법은 없지 않습니까? 좀 보완이 필요하다 싶으신 부분 맞습니다. 노무사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하기로 맘먹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신고한다는 게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기 때문에 큰 마음을 지금 먹고 한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 정도까지 마음까지 먹고 내가 이미 신고했다는 걸 다 알았으니까.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입증 책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말은즉슨 관련 자료라든지 물적 증거, 심증 증거를 여러분들이 다 모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녹음을 하거나 쉽지 않겠지만 네. 두세 번 정도까지 갔을 때는 무조건 녹음을 하시거나 그 당시 같이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셔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꼭 여러분들이 갖춰 놓는 게 신고했을 때 한 번에 진짜 괴롭힘에 대해서 인정을 받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권살롱 네. 함께 해봤는데 직장 괴롭힘 금지법 예.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예. 말씀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부터 한 2년 정도를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는 이제 구직자 또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금 근로기준법 자체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근로자를 위한 법들이 많이 아닌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 얘기를 이제 할 테니까 법제화가 된 게 상당히 좀 뿌듯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거를 법제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수차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뤄진 거 보면 정말 이런 알림의 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인권살롱을 통해서 사회가 정말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찾아뵙고 있어요. 깨알 홍보해도 되나요? 예. 어떻게 피디님 네. 가능합니까? 너무 가능하다고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AR 말고 한 대포알 홍보하시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이제 송노무사의 인생직업 TV라고 치시면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 알리고 좀 여러분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인권살롱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권살롱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함께해 주신 송진원 노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만나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자,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확인제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수고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주세요. 우리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만을 모아서 준비한 직방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하나 IMT에서 CNC 선반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동화산업에서 재관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24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두화에서 화학제품 기술 영업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800만 원,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일광산업에서 지게차 운전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급여는 월 235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사과로 유명한 도시죠. 대구로 가보려고 합니다.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황정덕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7월 벌써 오늘로 끝납니다. 말일이고요. 혹시 네네. 휴가는 좀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8월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네, 내일부터 3일간 동해를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아니 마침 내일 가신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저희가 타이밍을 잘 맞춘 것 같은데.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네네, 소식들 소개해 감사합니다.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업 두 곳의 채용 정보와 취업 특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채용 정보는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신한전공 주식회사에서 현장 생산직 1명을 모집합니다. 주된 업무는 자동차 부품 검사반, 칼라 코팅 공정 업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특근 시 8시 30분에서 20시까지 학력과 경력 무관하며 급여는 시급 8,350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7일까지입니다. 네, 대구의 첫 번째 소식, 현장 생산직 한 분을 채용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채용 정보입니다.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위치한 이불솜 생산업체 주식회사 유성 SH에서 현장직 10명을 모집합니다. 하는 일은 섬유 가공 준비 및 후가공 처리원입니다. 학력 및 경력 무관으로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입니다. 급여는 시급 9,000원으로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지참하셔서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53-605-6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만료일까지입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기 때문에 빠른 지원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다음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특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재무설계와 서민금융의 이해, 8월 6일 화요일 취업정보 수집 전략, 8월 10일 수요일 자기 강점을 돋보이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대구 서부고용센터 8층 교육장에서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을 통해 사전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 문의사항은 대구 서부고용센터 전화 053-605-647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 주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보람찬 8월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의 따뜻한 한마디까지 잘 들었고요. 다양한 취업 특강 프로그램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대구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 농업과 공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충북 지역의 구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최원호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휴가 혹시 다녀오셨어요? 저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아, 아직 못 다녀오셨군요. 그럼 혹시 계획은 세우셨나요? 제가 이제 올해 9월이 네. 결혼 10주년 되는 아이고. 세상에. 9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9월쯤 맞춰서 네.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너무 특별한 날이라 또 특별하게 계획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사모님을 위해서 서프라이즈일 수도 있으니까 더 자세히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준비하신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대일기계 정밀입니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소재한 배관 및 탱크 제작 업체고요. 현재 배관 및 용접을 담당할 경력자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경력은 이제 10년 이상자를 모집 중에 있고요. 근무 형태는 주 6일 주간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히 알곤 용접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 4천에서 5천만 원 수준이고요. 상여금 100%를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8월 15일까지니까요.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이력서를 준비해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음성 지역의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배관 및 용접 담당 경력자 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하나 LT 주식회사입니다. 음성군 대소면에 소재한 하나산업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레이저 인가공 업체입니다. 현재 레이저 오퍼레이터로 레이저 가공기를 조작할 2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까지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교대 근무입니다. 급여는 연 2,730만 원 수준이고요.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자녀학자금, 직원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께서는 워크넷을 참고하셔서 구직 신청 후 지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었고요. 레이저 오퍼레이터 2분을 채용하는 건이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셀입니다. 음성군 맹동면에 소재한 연초용 필터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자재 및 물류 업무를 담당할 사무직 1명을 모집 중에 있고요. 주요 업무는 제품 및 원자재 발주, 회계 및 전표 발행, 자재 마감, 입출하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학력은 대졸이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특히 경영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230만 원 수준이고요. 상여금 470%를 별도 지급 예정입니다.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차량 유지비, 교육비, 자녀 학자금, 김장 보조금, 체력 단련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셔서 구직 신청 후 지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네. 예. 네, 이렇게 네.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경기와 충북 음성의 구인 정보 만나봤습니다. 네, 하루에도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취준생들이 바쁜 가운데서도 많은 뉴스들을 일일이 챙기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각종 취업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드리는 코너, 직방 뉴스 시간입니다. 네, 직방 뉴스. 오늘도 3부의 마스코트죠. 우리 강재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바빠가지고요. 바로 좀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제40회를 맞은 근로자 문화예술제가 개최된다고 해서 이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근로복지공단과 KBS 한국방송이 근로자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KBS 미디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미술제와 문학제, 그리고 가요제와 연극제, 영화제 등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40주년을 기념해서 나의 미래 직업을 주제로 한 어린이 미술제와 청소년 문학제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한 근로자 미술제와 문학제가 현재 해당 홈페이지에서 작품 접수와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귀가 솔깃해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미술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참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미술제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 공모전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해외 파견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상재 근로자 및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그리고 실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또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각 세부 분야의 금상 이상 수상자는 동일 분야에서 참가가 불가하지만 타 세부 분야에서는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한 개인 사업자 및 사업주, 그리고 전문가, 현직 공무원 및 교사는 참가가 불가능한데 만약 입상 후에 확인이 될 경우에는 입상이 취소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격을 알아봤으니까요. 참가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을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하죠? 네, 우선 접수는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마감일은 8월 16일 금요일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제 미술제는 회화와 서예, 사진과 디자인 및 공예 부분에서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접수 방법으로는 근로자 문화예술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작품을 사진 파일로 촬영을 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참가 신청만 홈페이지로 하고요. 작품은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캘리그라피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를 하고 2차 온라인 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심사를 위한 실물작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진행 상황이 좀 빡빡할 것 같아요. 일정도 좀 알려주실래요? 네, 우선 접수 이후에는 온라인 심사 같은 경우에는요. 8월 19일 월요일부터 8월 23일 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과한 작품을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6일 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접수를 받는다고 하고요. 이렇게 모인 작품들은 현장 심사를 통해서 9월 16일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망의 수상작 발표는 9월 24일 화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때 선정된 작품은 수상 작품집에 수록돼서 발간 및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시상식은 10월 19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수상작들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40점 내외로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하나요? 네, 미술제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회화와 사진, 서예, 공예 및 디자인 등 분야별 교수 및 추천을 통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진이 꾸려진다고 합니다. 네, 공모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깊겠습니다만 사실 시상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시상 및 시상금으로는 대상급인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총 69명으로 뽑혀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총 3,100만 원 수준의 시상금 또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미술제 살펴봤으니까 이어서 문학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진행이 될 근로제 문학제는요. 근로자 미술제와 함께 참여 자격은 같다고 합니다. 참가 신청 및 작품 접수 기간은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28일 수요일까지 받는다고 하고요. 개최 분야로는 시 및 시조, 소설, 그리고 희곡 시나리오, 단편 드라마, 수필이라고 합니다. 접수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 접수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으로는 모든 작품의 제출 양식이 한글 파일, 그리고 폰트 크기 11, 바탕재 양식으로 양식이 다른 응모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슴속에 이제 문학 소년과 소녀를 가지고 계신 우리 근로자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문학제 진행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문학제는 접수 이후의 1차 심사로서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11일 수요일까지 심사위원 개별 심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2차 심사는 9월 17일 화요일로 본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상자 발표는 9월 20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10월 19일 토요일에 시상식이 진행되고 이렇게 수상한 수상작들은 10월 중에 수상집 200% 발간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상작을 고르실 분들, 심사위원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문학재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시 분야 3명, 소설 분야 3명, 희곡 분야 2명, 수필 분야 2명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추천을 받아서 총 10명의 심사위원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자꾸 돈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상금 얘기를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됩니까? 네, 문학재 시상 및 시상금으로는 대통령상 등 총 66명으로 뽑혀질 예정이고요. 총 3,900만 원 수준의 시상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술제 그리고 문학제에 대한 소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직방 뉴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활기차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